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계 분야, 실은 회계 분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세무, 재무, 회계 부분을 좀 통합해서 자금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김상묵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모든 기업들이 왜 회계를 하는지, 또 왜 그러한 자금 관리나 세무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고 많고 어려워요. 딱딱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회계를 해야 되는지, 또 왜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에 뭐 세무서에서 뭐를 해라, 또 어떤 신고를 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지켜야 될 거, 그 다음에 최소한 이게 남들의 눈에, 또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 하나는 담당하시는 세무사님, 회계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들을 계속 숙지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공을 하신 분들도 4년, 5년을 해도 다 처리를 못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기 때문에 경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시고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되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언과 의논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 포커스는 외부인이 여러분들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최소한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부에 보여드려야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우리 기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인지,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과 자기관리 분야 정도로 저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가 회계가 아니라 좀 특이하죠. 남들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거나 외부인들한테 이렇게 회사를 알리고 싶고, 또 알리지 않으면 저희 제품이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싶은데 왜 투자를 하러 가거나, 또 어떤 기업에 가거나, 다른 업체와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또 어디에 지원 사업을 내면 왜 회계 세무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거를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떼서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객관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의 거래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 가져야 되지만 회사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외부인들이나 어떤 관계자들이 파악을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마다 틀리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현업에서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브로슈어나 정보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거를 한다라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 속에서도 만들어서 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회계 자료의 일종입니다. 그러고요, 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어느 분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뭐를 보셔야 될까요? 기업의 현황도 파악을 했지만 이 기업에서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업의 성장성, 미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뭐 이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또 재무제표를 봐요. 회계 세무 자료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단체의 재무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는 어떻게 보여주고 우리가 내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경영 성과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보일 수 있는 가장 핵심이고 비밀이자 공공연한 비밀인 관리입니다. 재무관리에는 크게 현업에서 제가 포인트 사용이 좀 미숙한가 봅니다. 세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부분이 있고 자금 관리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무하고 회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세무 관리는 국가에서 이게 어떠한 법령으로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세금을 내거나 회사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정해진 시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내가 얼마만큼 영업을 했다라는 것을 신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개인은 소득세라고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라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단체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100%가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법인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근로자 관련 원천징수라든지 4대 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기타 관리가 있을 수 있고요. 회계관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격리회계관리, 재무제표관리, 기업평가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는 제일 비밀스러운 부분이죠. 알고 있어도 잘 안 알려주시려고 하지만 현금이 매출을 하거나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서 조금씩 쓰입니다. 쓰이는 돈에 대한 입출금 등 현금 관리가 있을 수 있고, 투자를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상환을 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그래서 투자자와 우리의 재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상환 배당 등 운용 관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보증도 해야 되고, 또 어디에 제품을 낼 때도 우리 회사가 보증을 해야 된다. 얼마를 보증을 했고 어떤 보증보험을 끊는다든지 이런 보증 등 대출이든 신용관리가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으면 대출도 안 되고 보증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잘 꾸미셔야 되지만, 그 꾸미기 위한 기본 관리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사회적 경제단체 같으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보상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자금관리입니다. 오늘은 자금관리는 특수한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구성을 갖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는 주제로 세무관리, 두 번째는 회계관리에서 사회적 경제단체가 최소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은 일단 알고 가셔야 된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세무사님, 회계사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시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어떤 거는 지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다뤄드리고요. 향후에 좀 심화적인 이런 강의라든지 역량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다면 그때 또 저나 또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해주세요. 목소리 잘 들어갔습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죠? 좀 잘라야 될까? 어차피 여기 편집해 주시니까. 그쵸? 서론이 너무 길어서. 되게 잘하시는데요? 응? 갈까요? 다시? 네. 첫 번째 주제로 세무관리 기본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세무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 위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은 회계 전문가들도 힘들어해요. 일반적으로 정리된 회계를 가지고 또 세무회계로 변환을 해서 세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시고요. 사회적 경제단체의 형태, 이런 저희 기업들이 받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법인세는.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이게 필요한 경우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조합의 형태대로 운영이 되고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이 아닌,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법인세법,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에 따라 관리가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혜택이 많습니다. 일반 대기업보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법인세는 올해 어떤 영업을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으면 내년 3월 31일까지 정리해서 우리가 얼마 벌었습니다. 세금 얼마 낼게요. 라고 신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법인세를 그 내용들 제가 적어 놨는데요.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드리고 가면, 차량을 리스하고 렌탈하면 전부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회계적으로는 맞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회계적인 부분과 세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회계상으로서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그 비용을 처리하겠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무적으로는 그 차량이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정말 필요한 영업 도구였느냐, 사업 수단이었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단이 아니고 대표자나 임원들 그냥 출퇴근용으로 사줬다. 그거는 세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상으로 1억 이익이 나서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게 아니고요. 세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비용들을 빼게 되면 1억 2천이 돼서 2천만 원어치 세금,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회계적으로 비용이 인정이 안 되지만 세무적으로는 어차피 손해본 거야 하고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이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 앞으로 회계적으로는 앞으로 손해가 인식되겠지만 현재 손해로 보자 해서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낼 거다 해서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회계와 세무, 법인세의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영업하신 거 다음에 3월 31일까지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러려면 세무사님들하고는 최하 한 달 전에 자료를 맞추고 정리를 하셨어야 되겠죠. 2월 말까지 가능하시면 항상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저희 기업이나 생활과 제일 밀접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제가 쉽게 정리하려고 조금 바꾸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말이 최종 소비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좀 말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그게 빵이 돼서 팔릴 때까지 농산물을 재배해서 탈고 가는 사람 별도로 가치를 붙이니까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고, 유통업자가 이거를 밀가루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쌀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니까 그 보내는 비용이 더해지고요. 또 그 공장에서 갈아서 포장을 하니까 그 비용이 더해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빵을 만드니까 만드는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짜리가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100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의 차액 9,9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가치가 이만큼 상승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 져? 세금을 내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 가치가 더해진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좀 억측이죠. 결국은 100만 원에 갖고 와서 1억에 팔았으면 9,9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법인세로 신고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저걸 단계별로 신고하게 놔두지 않으면 중간에 이 업자들은 얼마씩을 벌었는지가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는 걸로 신고를 하게 하는데 일종의 통행세입니다. 예전에 어디 너 통과하려면 너 돈 내. 여기 시장 가려면 시장 입구에서 돈을 내. 그럼 너 시장 가면 100만 원 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0,000원 내 먼저. 이 시장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뭐 이런 거에 대한 통행세처럼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업체마다 매겨지는 겁니다. 그 세금 걷는 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물건을 사와서 2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차이가 100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 나는 100만 원에 대해서 10%를 세금으로 낸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이게 왜 걷어가느냐? 깡패 아니냐? 국가가 걷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쉬우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누가 최종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그 물건을 사서 먹는 사람, 또 그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사람이 그 세금 부담을 결국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합리하다고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최종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의식주에 필요한 기초 생활용품, 저희가 우리끼리 집을 사고 팔았어요. 부가세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빌리고 팔고 돈을 빌리고 돈을 어디에 보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붙이지만 그거는 상거래 행위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먹으려고 시장이나 논밭에 가서 그 어떤 채소나 야채나 고기를 사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가는 이 사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파는 상인이지만 최소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가가치세나 통행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면되는 재화가 있어요. 저희가 식품회사다 그러면 어떤 식품을 사와서 물건을 파는데 이 식품을 사올 때 식품을 만들 원재료를 파시는 분한테는 절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만들어서 팔면 우리는 100만 원에 사와서 200만 원에 팔았는데 그럼 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다 내야 되는 거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먹거리나 이런 거를 직접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또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은 농촌이나 농어촌, 산촌에 생산물을 직접 생산을 해서 간단한 가공을 통해서 파시는 부분들, 또 아예 정말 제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단한 가공을 통해서 포장만 해서 판다. 간단한 가공이란 건조, 또 간단하게 이렇게 소분류를 하거나 나눠서 포장을 해서 판다.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미역을 채취를 했는데 미역을 길러서 채취를 했는데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인스턴트로 판다. 이거는 상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여가 된다.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굉장히 큰 가공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제품을 만드셔서 팔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세금 부분을 좀 부담을 줄이시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국내에서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셔야 되는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십니다.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덜 내시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회계사 세무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의 설명보다는 뭐 사업자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일반 과세자이거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뭐 8천만 원에 130%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별도로 법을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1년 내내 내가 판매한 물건이 8천만 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가지고 그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요. 뭐 0점 몇 프로부터 뭐 한 3% 이내에서 아까 10%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판 물건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만 세금을 물리겠다. 이 사람들은 영세한데 이 사람들의 부가가치를 이 사람들은 비용 계산도 정확히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좀 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고요. 연매출 뭐 1억 되시는데 간이과세자 아닙니다. 일반과세자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면세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서비스 사업, 또 은행에서 뭐 돈 이렇게 움직이는 사업, 또 여러분들처럼 농산물이나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간단한 가공만 거쳐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 내거나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 기업의 많은 부분은 과면세 겸용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씀은 면세 사업 위주로 하는데 일부 제품이나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는 과세 사업자다. 여기서 면세라 그래서 소득세를 안 낸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면세라는 거는 부가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꼭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면세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꼭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계속 유지하시면, 간이과세자 유지하시면 회사가 발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간이과세자는 처음에만 조금 받으시고 빨리 탈피하셔서 연매출 8억, 80억 이렇게 되셔야죠. 간이과세자를 오래 유지하시려는 생각을 하면 저는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회계사들도 가난해집니다.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 저게 가장 많은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납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그분들하고 이제 좀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그럼 언제 내가 이거를 내야 되느냐? 간이과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묶어서 그 다음에 1월 뭐 이렇게 한 번에 신고를 하고요. 그때 정리해서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하시는 분들은 직원도 많이 둘 수도 없고 자료 정리도 많이 할 수 없는 소규모 상인이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혼자나 가족 단위로 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니네가 적용을 해서 외부에 세금 신고를 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그 일 하다가 영업 못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만 해라. 그리고 신고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렇게 뭐 서류가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간단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계부 비슷하게 그냥 통장 관리만 잘 하셔도 이거는 충분하십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이제 우리 기업이 좀 좋아졌어.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되시는 부분들 저는 이제 추천을 하지만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확정돼 있는 시기는 여기 보셔서 1기, 2기 1년에 2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1년에 4번 하게 돼 있잖아. 대부분 맞습니다. 1년에 4번이 맞는데 1기 안에 1분기, 2분기가 들어가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는 4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6월 30일 것까지를 한 번에 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미리 신고를 해놓고 이 정도 했어요. 약간 오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는
7월 25일 날 신고합니다. 6월 30일 것까지를 신고하실 때 수정해서 신고하시고 납부도 그때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래서 일기 안에서 2번입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3월 31일까지 신고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나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올해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법령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에 2번. 그리고 각 기수마다 2번씩 예정과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네, 확정 신고 일기 말 6월 30일이면 7월 25일, 12월 31일이면 1월 다음 달 1월 25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의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장부를 정리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놓치시면 벌금처럼 과태료나 또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꼭 이 기간은 지켜주십시오. 뒷장에 아마 기간까지 제가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납부. 여기에서 일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 확정. 2기에 예정 확정. 예정은 그냥 이렇게 3달간 운영해서요. 신고만 하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확정은 정확하게 이때 예정 때 신고한 것 중에 잘못돼 가지고 반품 온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확정 때 반품 왔으니까 빼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틀린 게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정 때 신고를 했어도 문제가 있는 게 있거나 잘못 신고된 게 있으면 수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충분히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납부액 세액 5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하신 건 이거 일정 꼭 신고 및 납부일 이거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에 1년 계획서에 책상 앞에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아까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 부가세도 마찬가지. 신고하기 한 달 전 또는 최하 2주 전에는 여러분들 그 장부를 같이 해주시는 전문가분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주셔야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막 정리해달라고 하시면 정확한 신고가 안 될 수도 있고 혜택을 못 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여러분들께 더 좋은 자료가 뭐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통해서든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세무관리에서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이 고용을 하거나 사람을 채용해서 직원을 쓰시죠. 직원을 이렇게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시고 또는 며칠 또 몇 달 필요하신 전문가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용역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며칠간 같이 하시면서 그 용역비를 드리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문제가 원천 징수라는 겁니다. 말도 참 영어로도 뭐 withholding tax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는 기업 하나입니다. 기업 한 명이 직원들하고 용역들한테 10 몇 명한테 이렇게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이 10 몇 명이 각각 세무서에 나 돈 얼마 받았으니까 세금 낼게요. 이거를 정리해서 신고하려다 보면 일도 엄청 많아지고요.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조금 전문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맡기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대신해서 1년 거 세금 낼 거 매월 월급에서 조금씩 미리 니네가 회사가 떼가지고 니네가 신고를 대신 해줘라.
근로자들의 시간과 복지를 위해서 니네가 해줘야 된다. 회사한테 의무를 부과해 놓은 겁니다. 회사가 해야죠. 개인들 그 농촌에서 이렇게 뭐 벼베기 하는데 일손으로 오신 분들, 또 뭐 여러분들 뭐 과수 따는데 일하러 오신 분들, 또 어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동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돈 들이면서 세금 신고까지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드리는 분들이 해주시라.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없어요. 급여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인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매년 말에 그 뭐 미국 서식으로는 그 1040이라고 그러죠. 1040이라 그래서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류를 법인세처럼 다 막 열 몇 장 만들어 가지고 신고해야 되는데 뭐 200, 300만 원씩 주고 해요. 그 큰 비용 낭비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대신해라 라는 게 원천징수입니다. 니네가 그 원래 가진 돈 원천에서 줘야 될 돈에서 미리 얼마씩을 징수해 가지고 한 번에 내.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이거는 아까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라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그 세율에 맞게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라는 건데, 예, 이거는 세무사들한테 맡기셔서, 회계사님, 세무사님들한테 맡기셔서 물어보시고요. 매월 어쨌든 용역비를 얼마라도 주면 그분들한테서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미리 떼고 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는 지금 10만 원으로 자료에 돼 있을 건데 15만 원이 지금 올해 바뀐 세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하루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그 받아가는 사람 돈이 15만 원 미만이면 그거는 그 받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웬만하면 걷지 않을 테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안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소득은 몇 프로, 어떤 소득은 몇 프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언제 신고를 해야 되고 최소한 이런 내용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원천징수로 미리 떼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어떤 건 해야 되느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하는 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뭐 퇴직수당 이 정도만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뒤에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그 언급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감면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곧 언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최소한 또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법인세도 기간은 기억하셨죠? 부가세도 언제 꼭 이렇게 4번은 하셔야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앞에서 이것도 15만 원 여기 기타 소득이나 일용직이 하루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한도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앞에서 질문을 지금 주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소득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다른 소득 대신에 추가로 15만 원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느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해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뭐 교수님들한테 어떤 용역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으면서 하루 뭐 교육비나 이런 걸로 10만 원을 지급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해달라고 오히려 차라리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 원천징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신고를 해주시고요. 목적 이것도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고 실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천징수 신고 의무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저희는 법인이니까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해 주시는 게 맞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하셔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원천 징수의 시기는 그 소득 금액이 발생한 그 달에 그 소득을 미리 떼셔서 주시기 전에 미리 떼셔가지고 돈을 아직 안 주신 경우는 아닙니다. 돈을 주신 경우에 미리 떼서 그 달에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달 10일 이때까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아까 부가세는 25일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거는 영수증이고 뭐고 거래를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기타 소득은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일 그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특이한 상황들, 소득 금액이나 수입 금액을 미지급한 경우에 저희가 안 줬어요. 안 줬어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12월 31일에 지급한 걸로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주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시면 근데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당합니다. 가능하시면 이거 한두 달을 넘기지 않고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 징수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돈 준 날입니다. 돈을 주신 날이 10월 달이었다. 그러면 1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12월이었다. 그럼 내년 10월 10일이겠죠? 내년 1월 10일. 예.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뭐 상시 고용인수 업종 고려하에 반기에 조금씩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감면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내용에서 1년에 너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기업은 이런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6개월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가분들하고 노무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데 가능하시면 매월 하십시오. 이거 미뤄지면 꼭 신고하는 거 까먹거나 그 잊어버려서 신고를 잘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해서 해주십시오. 법인세 올해 사업한 거에 대해서 내년 3월 31일 1년에 한 번입니다. 조금 틀린 게 있으면 그 이후에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수정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3개월 단위로 발생한 걸 다음 달 25일 그리고 1년에 최소 1년에 2번입니다. 6월 30일까지 발생한 거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거는 1월 그 다음 년 1월 25일까지 1년에 2번. 이거는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정 신고를 놓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는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예정 신고를 안 하시는 소득 조건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확정 신고는 가능하면 꼭 놓치지 마시고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7월 25일 다음에 1월 25일 이 두 번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 내가 돈을 줘야 되는 날 아니면 돈을 준 그 날이 속한 달 10월 중에 돈을 주셨으면 그 10월이 끝나는 다음 날로부터 10일 11월 10일 그 다음 달 10일까지 꼭 미리 세금을 떼놓은 것을 신고해서 납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 오늘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서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 보건 영역 이런 분들은 세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줬으면 3만 원 떼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3만 원 플러스 3천 원, 3만 원의 10%는 또 이거는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10% 주민세를 별도로 떼셔야 되고요. 3.3%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월급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여를 주신 거는 매월분 급여에 대해서 그 급여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올해 이번 달에 250만 원 받았는데 1년에 한 3천만 원 받을 거야. 예상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일단 매월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씩만 떼.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내게 하든지 덜 내게 하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는 법에서 정해져서 매년 공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만 이렇게 그 금액만큼씩만 이렇게 떼서 신고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퇴직하신 분들 퇴직소득도 이렇게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에 얼마.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20%. 굉장히 많이 떼는 것 같죠? 100만 원 주면서 20만 원 떼라고? 그런데요, 기타 소득을 주실 때 이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제가 아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만 원 주셨다고 100만 원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여기까지 오는데 자료도 준비했어야 되고 프린터도 했어야 되고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고 오셨으면 기름이나 통행료도 발생하셨을 거고 밥도 식사도 했어야 되고 하는 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 몇십만 원만 소득으로 보겠다. 그 소득의 20%만 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을 받게 되면 60%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40%에 대해서만 소득을 뗍니다. 그러니까 40%에 대한 20%. 그럼 100만 원에 대한 8%가 됩니다. 거기다 주민세 8%. 0.8%, 그래서 8.8% 이렇게 떼기도 하고요. 그게 법인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는 법인세를 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시고, 전문가 계시잖아요. 일부러 커피 한 잔 달라고 해서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의를 받으시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고, 기타 소득이란 무엇이냐? 종교인 소득, 복권 당첨금, 이 기타 소득이 있는데, 복권 당첨금품 이런 거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에서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뭔가를 홍보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퀴즈나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분한테는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릴 때도 홍보비지만 저희는 그걸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어디 행사 가셔가지고 놓치시지 마시고, 이외의 기타 소득,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나갔다. 도우미, 홍보 전담 요원들을 썼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 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 경비를 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서 2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4% 아니면 8.8%일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필요 경비를 빼준다고요. 100만 원에서 저희는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60%를 인정해 줍니다.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오는데 고생했고 또 조교도 썼어야 되고 또 프린트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면 40만 원에 대해서만 20% 떼서 세금 신고해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아까 상금이나 부상, 다수의 순위 경쟁, 아니면 공익법인이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정당한 인허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어떤 논문 발표대 아니면 무슨 그 기획 아이디어 제공전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경쟁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거는 80%까지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이거 인정하시고요. 근데 이거의 또 예외는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뭐 몇 억씩 소득을 올리시는 분이다. 그럴 경우는 이제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원천 징수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너무 드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원천 징수에서도 이번 달에 줘야 될 돈이나 준 돈이 나갔다. 지급을 했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꼭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오늘 일반 중소기업의 세무관리에서 필요한 기본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 다뤄드렸고요. 자료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입니다. 세무관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인사관리라고 해야 되겠죠. 인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매월 이거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이거를 기억해서 4대 보험도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진행됩니다. 4대 보험도 같이 진행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일부 순서인 세무관리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2부에서는 회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어떻게 우리 회사를 화장을 해야 되는지 또 남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작성을 해놓고 이 자료가 뭐다라는 거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잘 해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유리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이 내용을 아시면 더 잘 대응을 해 나가실 수도 있고 회사가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 얘는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복잡한 것들은 혹시 심화 그 어떤 기회가 있으면 심화 그 강의 자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전문가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1부 순서는 마치고 2부 순서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